파트 7. 결론. 윌리엄 전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킨은 1865년 12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목사였고 아버지는 판사였다. 그의 부계는 스카치 아이리시의 전통을 계승한 집안이었다. 유럽 종교개혁 당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종교적 이민자들이 후에 미국 장로교회 형성의 주축이 되었는데 전킨의 가문이 그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킨은 남부의 명문 워싱턴 앤리 대학을 졸업했으며 그의 부친 조지 전킨도 판사가 되기 전 이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그의 작은 할아버지는 이 대학의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킨은 미국 남부의 명품 가문 출신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조지 전킨은 남북전쟁 때 남부의 일치를 위해 싸운 베테랑으로 이는 전킨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이처럼 윌리엄 전킨은 안정된 미국 남부 중산층의 유럽계 가정, 그리고 장로교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전킨은 1885년 버지니아주 렉싱턴에 있던 워싱턴 앤리 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미국에서 9번째로 설립된 남부의 전통을 상징하는 교육기관이었다. 후에 동료 선교사들이 그를 세련된 남부 신사라고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886년 또는 1887년에 해외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렉싱턴 출신의 메리 레이번을 만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레이번은 남장로교의 여성교육기관이었던 메리 볼드윈 대학에서 공부한 후 선교사 지망생인 전킨을 만나 장례를 약속했다. 후에 메리 레이번이 군산에서 운영했던 멜볼딘 여학교는 바로 이 학교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가 남장로교의 목회자 양성기관인 유니언 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1889년 9월이었다. 1812년 설립된 이 신학교는 남장로교의 신학을 대표하던 곳으로 남장로교 한국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남장로교 한국 선교사들은 유니언 신학교의 선후배지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전킨은 1892년 6월까지 3년 동안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신학교 재학 중 처음에는 브라질 선교를 희망했고 신학교 동기인 윌리엄 레이놀즈를 만난 후로 서로 의기투합하며 함께 해외 선교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1891년 10월 레이놀즈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집회에서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연설을 듣고 한국을 선교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전킨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은 물론이다. 이제 한국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전킨과 레이놀즈는 내슈빌 집회 이후 언더우드가 유니언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언더우드가 남부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남장로교 선교본부에 자신들을 한국에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잘 알려진 대로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했지만 얼마 후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되면서 선교본부로부터 1892년 1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전보를 받게 되었다. 전킨은 1892년 6월 메리 레이번과 결혼식을 올린 후 몽고메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892년 9월 7일 전킨 부부를 포함한 7명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만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전킨은 급성 후두염에 걸려 급히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테이트 남매와 셀리나 데이비스가 먼저 일본으로 향했고 전킨 일행은 출발을 늦추어 그 다음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 이 일에서도 알 수 있듯 전킨의 선교 생애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건강 문제였다. 전킨은 이국 땅에서 선교사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만큼의 건강과 체력을 갖추지 못해 항상 그것을 걱정해야만 했다. 전킨은 덴버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부인 메리 레이번, 레이놀즈 부부와 함께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거기서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테이트 남매를 만나
1892년 11월 4일 목요일 아침 8시 서울에 입성했다. 당시 서울에는 1885년 나란히 선교를 시작한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정동 덕수궁 주변에 스테이션을 설치한 후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북장로교는 세문안교회, 경신교회, 정신여학교, 제중원을, 북감리교는 정동제일교회, 배재학교, 이화여학교, 시병원을 각각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전킨을 비롯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우선 이들과 교류하며 한국 선교를 시작했다. 전킨을 비롯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전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당시 미국 공사관 서기였던 호러스 알렌의 집을 $1,500에 매입하여 그곳을 임시 선교 거점으로 삼았다. 후에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이곳을 딕시라고 불렀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1892년 11월 11일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를 조직했고 전키는 서기에 선출되었다. 그 다음 1893년 1월 28일에는 북장로교와 연합으로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의 초대 회장은 레이놀즈가 맡았고 전키는 이듬해 서기를 거쳐 1895년 회장을 지냈다. 1893년 1월의 모임에서 남장로교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선교구역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키는 북장로교 등 다른 선교부와 교류하면서 한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한국의 종교 현황,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천주교 박해, 만주에서 시작된 한국 선교 상황,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의 활동 등을 파악한 전키는 이를 토대로 남장로교의 선교 전략을 짜는 데 기여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1893년 6월 일단 자신들의 선교구역이었던 전주에 한국인 정혜원을 파견하여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전킨의 장남 조지가 태어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사이 전킨은 산모를 돌보며 테이트가 딕시 군에 집 짓는 일을 도왔다. 1983년 9월 전킨은 테이트와 함께 전주를 방문했다. 그런데 늦장마로 불어난 개울을 건너다 물에 빠지고 말았고 다행히 지나가던 어떤 한국인이 구조해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렇듯 전킨의 한국 선교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전주에 먼저 파송된 정혜원은 은송리에 집을 사서 조심스럽게 전도에 나서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전키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서소문 밖에 집을 사서 서울 선교에 돌입했다. 가을에 방문했던 전주에서 한국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문학을 전공한 전키는 한국어를 빨리 배웠다. 그는 한국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어휘를 습득하는 일에 재능을 발휘했다. 또 전키는 북장로교의 세문안교회를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당시 세문안교회는 이미 1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었기에 그 성취가 부러웠을 터였다. 전키는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일단 자신이 처한 곳에서 먼저 전도를 시작하고자 했고 실제로 1896년 봄 군산으로 이사할 때까지 서소문교회를 유지 발전시켰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1894년 2월 다시 모여 호남 선교를 기획했다. 이 회의에서 테이트 남매의 선교 지역이 전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스테이션 건설 가능 도시를 물색하기 위해 레이놀즈가 의료 선교사 드루와 함께 호남 지역 전체를 돌아보기로 예정되었다. 1894년 초 내한한 의료 선교사 드루는 레이놀즈와 함께한 답사에서 군산을 유력한 선교 가능 도시로 점찍었다. 군산이 드나들기에 용이한 항구 도시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키는 드루와 함께 1895년 3월 군산 답사에 나섰고 1896년 4월부터 군산 상주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군산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전키는 서소문 사역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서소문 자택 사랑방을 전면 개방하여 한국인들을 맞아들였다. 매일 8명에서 10명의 한국인들이 그의 초대에 응했는데 그 중에는 불교 승려도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 승려는 전킨과 3차례에 걸쳐 기독교를 공부한 후 승려 생활을 포기하고 승려복을 전킨에게 반납한 후
예수를 영접했다. 의류 선교사 드루가 합류하면서 서소문교회는 더 활기를 띠었다. 드루는 매일 10명에서 20명의 한국인들을 진료했고 곧 그에 대한 소문이 장안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환자들은 주로 하층 계급 여성들이었기에 매티 테이트도 함께하며 전킨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다. 1895년 4월 2일 전킨은 자신의 서소문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5명을 문답하여 그중 2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남장로교 선교사가 베푼 최초의 세례식이었다. 북장로교는 이미 1886년 언더우드가 노춘경에게 처음 세례를 준 바 있었다. 또 전킨은 1895년 봄 7명을 문답하여 그 가운데 3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전킨의 서소문 교회는 세례교인 5명의 회중으로 발전했다. 전킨과 드루 가족은 1896년 3월 28일 서울을 떠나 군산으로 내려갔다. 이미 전주에는 1895년 12월부터 테이트 남매가 정착하여 전도하고 있었다. 4월 5일 군산에 도착한 전킨과 드루는 전킨이 1895년 가을에 왔을 때 매입해둔 각자의 주택에 짐을 풀었다. 군산에는 전킨의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킨이 처음 군산을 방문했던 1894년에 세례를 요청했던 이들이었다. 전킨은 군산에 도착한 다음 날인 4월 6일 그들의 방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 문답을 위한 요리 문답반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때부터 매 주일 아침에 모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부했다. 전킨은 선교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교회에 가입하는 경우를 보았던 서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3개월 동안 교육받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송영도와 김복래 등 2명이 7월 20일 세례를 받게 되었다. 군산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드류 역시 2달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6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의료 사역에 착수했다. 환자를 보는 진료 시간에는 지붕에 성조기를 내걸어 사람들에게 알렸다. 서양 의사의 진료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드루는 1896년에서 1897년까지 2년 동안 4천여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그 가운데는 160km를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드루의 의료 사역은 군산교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 교회는 설립 1년 만에 40명 이상이 모였고 그중 25명은 주일 오전 9시에 성경 공부 모임부터 참석하고 있었다. 군산교회는 영수와 회계 등 초보적인 교회 조직도 갖추게 되었다. 또 1896년 11월에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데이비스가 전킨과 드루의 사역에 동참했다. 데이비스는 불과 1년 만에 5개의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했는데 그중 2개는 여성반, 2개는 소녀반, 1개는 소년반이었다. 여성반 20명은 군산교회 여신도들의 주축이 되었다. 그런데 군산교회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전킨의 활동은 질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축소되었다. 몸이 약했던 그는 새로운 선교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을 앓곤 했다. 더구나 이미 장남 조지가 1896년 여름에 높은 습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한 데 이어 1899년 1월에는 군산의 추위를 이기지 못한 차남 시드니가 숨을 거두었다. 전킨 부부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주검을 흰 상자에 넣어 어깨에 메고 언덕을 올라가 매장했다고 한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1898년 10월 전주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군산의 구암에 스테이션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킨은 자신의 집에서 약 5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인피의 구암을 오가며 선교군의 건설에 착수했다. 이듬해인 1899년 12월 전킨의 서양식 주택이 지어졌다. 전킨의 투병과 스테이션 건설 공사에도 불구하고 군산 선교는 꾸준히 확장되고 있었다. 전킨은 1898년 14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1899년에는 86명, 1900년에는 4월까지 5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900년 당시 군산교회의 교인 수는 모두 110명이었다.
전킨의 노력으로 군산 부근에도 속속 공동체가 형성되어 만자산, 남차문, 송지동, 통사동 모두 4곳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먼저 군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동리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전킨은 1900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그가 군산을 떠나던 날, 교인들은 몹시 슬퍼하며 찬송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불렀다. 8년 전, 전킨이 미국을 떠나올 때 그곳의 형제들이 전킨을 향해 불러준 바로 그 찬송이었다. 피선교지 한국에서 울려 퍼진 그 찬송은 그동안 전킨의 군산 선교가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군산의 교인들은 전킨과의 잠시 동안의 이별을 몹시 슬퍼했다고 한다. 전킨은 먼저 동생이 살고 있던 캔자스 시티에 머물며 그곳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귀국 보고를 한 후 다시 고향 크리스천스버그로 이동하여 어머니와 함께 몇 달 동안 생활했다. 전킨 부부는 틈만 나면 교회들을 다니며 한국 선교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때 모금한 돈은 후에 군산 예수병원을 신축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전킨 가족은 1901년 11월 4일 다시 제물포에 도착하여 즉시 군산으로 이동했다. 돌아온 전킨은 군산의 교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6년 전 전킨이 군산에 처음 왔을 때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빛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전킨은 며칠에 걸쳐 교인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하였는데 어떤 이는 전킨을 보기 위해 50km나 되는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 그 후 전킨은 자신의 구역을 순회하며 교회들을 점검했다. 하루는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 지방을 순회하다가 한 교우의 집에 머물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8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식탁 앞에서 식사 기도를 했다. 전킨은 그 집에서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몹시 흡족해했다. 그는 군산 선교 처음부터 가정 예배와 식사 기도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1902년 전킨은 모두 77명에게 세례를, 4명의 아이에게는 유아 세례를 주었다. 군산 예수병원 역시 한국인들 사이에 더욱 소문이 널리 퍼져 성장하고 있었다. 1902년 하반기 6개월 동안 모두 1586명이 진료를 받았다. 병원 사역은 군산 선교의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99년 12월 군산에 부임한 윌리엄 불은 전킨의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 1903년 3월 전킨은 윌리엄 불과 함께 남참원 교회와 송지동 교회 등 지역 교회들을 광범위하게 순회했다. 남참원 교회는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했고 17명이 세례를, 14명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 교인들은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 전킨이 방문한 그날 입당식을 가졌다. 이어서 전킨은 그곳에서 90km 거리의 송지동 교회로 이동하여 10명을 문답하여 3명에게 세례를, 7명에게 학습을 주었다. 다시 남쪽으로 약 20km를 이동하여 도착한 성말교회에서는 12명을 문답하여 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곳은 모두 7가정이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었다. 그 교회를 이끌던 추서방의 7살 난 딸 추말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10계명을 모두 줄줄이 외워 전킨을 놀라게 했다. 전킨과 불은 만자산 교회, 선돌교회, 금강 건너 한산교회를 돌아본 후 군산으로 돌아왔다. 전킨의 지방순회 전도는 매번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전킨 부부는 군산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영명학교와 멜볼딘 여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 영명학교는 1902년 전킨의 부인 메릴 레이번에 의해 시작되었다. 레이번은 1902년 1월 4일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남학교를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레이번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의 부족을 잘 알면서도 화수요일은 오전과 오후, 목요일은 오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교과목은 한글, 산수, 지리였다. 그리고 1902년 가을부터는
윌리엄 불의 두 여동생이 레이번을 도와 수업을 진행했다. 두 자매는 당시 선교 현장의 오빠를 격려하기 위해 단기 방문 중이었다. 전킨도 합류하여 매주 3일 동안 남학생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가르쳤다. 그는 학생들에게 매일 성경을 한 절씩 외우는 숙제를 내주었다. 또 전킨은 학교를 조직하면서 군산 영역의 교회들에 이 사실을 통지했다. 수업료는 쌀 3자루와 현찰 1냥이었다. 선교부는 한문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 교사 양종국에게 월급으로 3달러를 지급했다. 군산 남학교의 첫 한국인 교사인 양종국은 만자산 교회의 출석 교인으로 학생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첫 해 학생 수는 16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학습 능력이 매우 우수했다. 몇 명의 학생은 기숙사비로 받는 쌀 3자루 값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그 후 학교 체제가 조금 더 안정되면서 배제 학당 출신의 오긍선이 교사로 합류했다. 불의 한국어 선생이기도 했던 그는 매일 1시간씩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 수업을 했고 불 부인은 매일 2시간, 전키는 1시간씩 수학을 가르쳤으며 여동생 불은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남학생들은 전킨과 불의 집에서 번갈아 매일 아침마다 열리는 기도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남학교의 출발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1903년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자 신학기 입학을 염두에 둔 문의가 여러 건 왔고 재학생들 역시 개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건물은 불 부부가 잠깐 사용했던 초가집을 이용했는데 비좁아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전키는 선교부에 학교 건물을 위해 200달러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상황을 호소하여 20파운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선교부는 1903년 9월 전킨을 군산 남학교 관리자로 지명하여 학교 운영을 공식화시켰다. 1904년 봄학기에 전킨은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 구약의 역사, 작문을 가르쳤다. 정기적으로 등교하는 학생은 25명이었는데 그중 다수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는 방은 매우 작아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전염병으로 인해 2번이나 휴교를 해야 했다. 전키는 1904년 가을 전주로 이임하기 직전까지 선교부에 신청한 예산을 기반으로 땅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여 목조 작업까지 끝낼 수 있었다. 1905년 초 12 곱하기 16자의 교실 겸 침실 3개와 부엌 하나로 이루어진 남학교의 첫 독립 건물이 완성되었다. 학교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군산 여학교 역시 전킨 부인 레이번의 사역이 그 출발점이었다. 1902년 가을부터 1903년 3월 말까지 레이번은 군산교회의 주일학교 여자반을 맡아 가르쳤다. 그 반은 제적 17명에 평균 12명이 출석했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자신들도 남학생들처럼 읽기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레이번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1시간씩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군산여학교는 이러한 레이번의 주일학교 여자반의 월요일 수업을 모태로 1903년 2월 12일부터 스트래퍼 선교사가 3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시작했다. 스트래퍼는 먼저 한글을 가르쳤다. 학교는 3월과 4월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4월 말부터 불 여동생의 도움으로 재개되었다. 여름까지 평균 10명, 많게는 16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출석했다. 이어서 레이번이 합류하여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덧셈과 뺄셈 등 산수도 교과목에 포함되었다. 여학생 1명은 곱셈까지 진도를 나갔다. 시간이 지나자 반이 2개로 나누어져 상급반은 성경구절 암송을, 하급반은 여동생 불의 지도로 한글을 배웠다. 또 일주일에 2차례에 걸쳐 지리와 생리학, 음악 과목이 추가 개설되었다. 스트래퍼의 임지 이동으로 잠깐 멈추었던 여학교는 1904년 전킨의 부인 레이번이 다시 문을 열었다. 여학생들은 일주일 중 4일 동안 레이번에게 배웠고
하루는 전주의 의료 선교사 잉골드가 작성한 요리 문답서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암송했다. 나이 많은 여학생들의 출석률이 비교적 좋았는데 그중 2명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군산여학교는 1904년 8월 1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접시에 레이번이 직접 준비한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담아 파티를 하면서 종료되었다. 또 아이들에게는 예쁜 카드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나누어 먹기 위해 그것들을 먹지 않았다. 결석을 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카드를 남겨놓았는데 결석생들은 나중에 그날 학교에 빠진 것을 후회했다. 맛있는 음식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 후 여학교는 전염병이 돌았던 경우를 제외하고 1904년 11월에서 1905년 8월까지 학기가 지속되었다. 학생들은 날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교육받았고 출석자는 10명에서 16명 정도였다. 교육 과정은 국문 읽기와 쓰기, 성경, 요리 문답 등이었고 봄학기부터는 산수가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레이번 혼자서 여학교 운영을 책임졌지만 나중에는 남학교의 한국인 교사 양종국의 지원을 받았다. 또 레이번은 전킨이 출타 중일 때는 남학교까지 돌보았다. 남장로교 한국선교부는 1904년 연례회의에서 군산 선교사 전킨을 전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그의 사역지를 전주에서 5km 이내로 제한시켰다. 전킨의 건강을 염려하여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습도가 높은 군산의 기후가 전킨의 체력을 계속 저하시켰다고 보고 내륙인 전주로 사역지를 옮기도록 한 것이다. 또 그의 성격과 평소의 활동 방식을 미루어 볼 때 지방 순회를 맡기면 계속 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산에는 지금까지 전주에서 사역하던 해리슨이 옮겨갔다. 1895년 12월 테이트 남매에 의해 시작된 전주 스테이션은 1904년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다. 그 해에만 14개의 공동체와 59명의 세례교인이 생겨났고 115명이 학습을 받았다. 전키는 이제 테이트와 루터 매커첸과 함께 동역하면서 전주 사역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했다. 1904년 이후 전킨의 전주 선교는 모두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1. 전주 서문교회 목회 2. 김제 금구지방 순회 3. 신흥학교 관리 4. 평양신학교 강의였다. 먼저 전키는 전주 서문교회의 새로운 예배당 건축에 착수했다. 교회의 성장으로 예배당이 너무 비좁아졌던 것이다. 전키는 1906년 전주 서문 밖 780평의 대지 위에 57평 건평의 반이양식 예배당 건축을 주도하여 교회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주 서문교회가 은송리에서 현재 위치인 다가동으로 이전한 것이 이때였다. 또 전키는 전주 시내 전도에 주력했다. 주일 오후에는 교인들과 시장통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직접 전도했다. 수천 권의 소책자가 집중적으로 배포되었다. 전주 스테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던 신흥학교 학생들 역시 거리 전도에 참여했다. 전주의 양반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전주 주둔 일본군들도 예배에 참석했다. 1907년은 전주 서문교회 부흥의 해였다. 담임 목사 전키는 그해 4월의 사경회에서 굉장한 은혜가 임했다고 보고했다. 2주 동안 진행된 그 집회에서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정오의 기도회를 가졌는데 바로 거기서 부흥의 조짐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30분씩 하던 기도회는 점차 시간이 연장되었고 급기야 여러 명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회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야간 기도회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전주 부흥운동의 시작이었다. 전킨의 지방 사역지는 김제와 금구 2개 군으로 모두 8개의 교회가 있었다. 전킨은 지방 순회 때마다 환등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904년 가을 김제군 선돌교회에서는 4명이 세례를 받았고 금구의 성말교회에서는 7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 교회는 60명의 교인들, 즉 26명의 남성과 그 가족들이 유교적인 제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1907년 전키는 김제와 금구에서 모두 287명을 문답하여 79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사이 교회가 3곳이 늘어나 모두 11개가 되었다. 전키는 신흥학교의 교장으로도 시무했다. 1901년 해리슨이 시작한 전주 신흥학교는 1905년 모두 2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그중 2명은 기혼자였다. 전키는 지리와 산수, 작문 과목을 맡아 수업했다. 전킨의 노력으로 신흥학교는 그 후 조금씩 성장했다. 1907년 학생 수는 40명에 달했고 전키는 하루에 4시간씩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해 전킨이 가장 주력한 것이 바로 신흥학교 운영이었다. 전킨의 또 다른 사역은 평양신학교 강의였다. 그는 1905년 5월 15일 6주간의 강의를 위해 전주를 출발하여 평양으로 향했다. 그는 거기서 8명의 학생들에게 여호수아서 등을 가르쳤다. 1905년에 입학한 13명 가운데는 남장로교가 추천한 호남 출신 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1907년 9월 17일 전키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제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 참석했다. 98명의 한국인과 27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먼저 1893년 조직된 임시 7위 기구로서의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를 해산한 다음 노회를 조직했다. 이 노회의 첫 번째 회문은 7명의 한국인 목사 후보생을 안수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신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전킨이 가르친 제자들이었다. 전킨은 이기풍 목사 등 한국 장로교회의 첫 목사가 배출되는 광경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전주 선교 시절 레이번의 사역은 2가지였는데 기전여학교 담당과 전주 서문교회 주일학교 지도였다. 1902년 매티 테이트에 의해 시작된 기전여학교는 당시 1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그들을 2명의 한국인 여교사가 가르쳤다. 레이번이 교장이 된 후 기전여학교는 마을 부근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레이번은 테이트의 부인 잉골드에 의해 잘 정착된 전주 서문교회 주일학교 여자반을 맡아서 계속해서 복음서, 성경 암송, 소아 요리 문답, 성경 문답 등의 과정을 지도했다. 1908년 1월 2일 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전킨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8일 전인 1907년 12월 25일 성탄절 오후에 전킨은 그의 주택 지하실에 얼음을 들이는 일을 했다. 그 일은 군산에서부터 의뢰하던 것이었다. 그래야 봄까지 음식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그에게 오한이 찾아왔다. 옆집에 살던 의료 선교사 마샤 잉골드가 즉시 달려와 진료했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고 혈압은 160으로 올랐다. 군산의 의료 선교사 토마스 데니얼도 전보를 받고 전주로 왔으나 1월 1일 정오 전킨의 병세는 폐렴으로 발전했고 결국 그는 다음 날 오전 9시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전킨의 유해는 전주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고 가족은 1908년 봄 미국으로 돌아갔다. 남장로교의 초기 호남 선교 활동에서 전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즉 그는 내한 이후 남장로교의 선교 준비 과정에서 1893년 가을 테이트와 전주를 방문하여 호남 선교의 밑그림을 그렸을 뿐 아니라 그 후 의료 선교사 드루와 함께 남장로교의 2번째 선교 거점이었던 군산 스테이션의 초석을 닦은 바 있다. 지금 전북 서부 지역의 유수한 교회들은 전킨의 선교 활동으로 세워진 결과물들이다. 또 전킨 부부는 군산 영명학교와 멜볼딩 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참여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전킨은 군산에 내려오기 전 서울 서소문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교회를 운영했다.
남장로교 최초의 세례 역시 전킨의 서소문 교회에서 베풀어졌다. 1904년 건강 때문에 전주로 임지를 옮긴 전킨은 서문교회를 담임하면서 예배당을 크게 신축하였고 시내 전도에 앞장섰으며 전주 부흥운동을 촉발시켰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그 외에도 김제와 금구의 여러 공동체들을 돌보았고 신흥학교 교장으로도 시무했다. 그의 평양신학교 제자들 가운데는 이기풍 등 한국 장로교회의 처음 목사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킨은 1893년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 조직에 참여한 이래 1894년 서기를 거쳐 1895년 회장으로 일했다. 또 전킨은 선교부 간 연합사업을 통해 초기 한국교회의 형성에 이바지했다. 선교사 전킨은 한국인들에게 환영의 대상이었다. 그가 1900년 5월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날 때 군산에서 열린 고별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 군산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사인 전킨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했다. 전킨은 그런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 비범한 학자이자 세련된 남부 신사였다. 학식도 풍부하여 평양신학교 교수로 추천받았다. 전킨의 한국어 실력은 동료 선교사들이 감탄하는 수준이었다. 전킨은 한국 교회에 내린 벼락 같은 축복이었다. 전킨의 흔적은 지금 전주 선교사 묘역에 있는 그와 세 아들의 묘비 그리고 기념 종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